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것이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3년에 31%였는데 27년에 3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죠. 반도체 세계에선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반도체 집적 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인데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쓰는 전자제품이나 가전, 자동차에도 엄청 비싸고 엄청 고성능의 반도체, 소위 선단 반도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성능,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레거시 반도체는 계속해서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가 용도에 따라 뭐 이게 구분이나 등급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첨단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진 선단 반도체는 AI 컴퓨터 칩, 메인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고요. 성숙한 공정 기술로 만들어진 레거시 반도체는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입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다 보니 레거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경우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 중에 일부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익 QNC의 경우 산화, 식각, 이온 주입 공정에 걸쳐 사용되는 소모품인 쿼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제공하는 반도체 공정을 위한 제품군 자체가 다르므로 서로 경쟁 상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두 회사 모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반도체 전공정 소재 기업, 반도체 후공정 소재 기업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 분석 대상 회사인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는 반도체 전공정 소재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진 세미캠의 24년도 매출은 약 1.4조 원, 매출 총이익은 3,545억 원, 영업이익은 2,082억 수준입니다. 24년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25.9%, 영업이익률은 14.8%, 당기 순이익률은 10.2%인데요. 이는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은 약 3%, 영업이익률은 약 1.3%, 당기 순이익률은 0.8% 증가하여 재무적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원익 QNC의 24년도 매출도 살펴볼게요. 매출은 8,915억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요. 매출 총이익은 2,528억으로 14.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906억으로 전년 대비 9.2% 상승하였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9.5%, 영업이익률은 10.2%, 당기수익률은 6.9% 수준입니다. 상당히 지표가 괜찮게 보여지는데, 그럼 이 회사들은 사실 뭐 정확히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아까 뭐 식각이라든지 어려운 용어도 있었는데. 우선 동진 세미캠을 먼저 보면 총 매출액의 90.6%가 전자재료 매출에서 나와요. 이 전자재료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로 감광액, 웹케미컬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감광액, 그다음에 웹케미컬,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그런데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광액은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입니다. 설계된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전사시킬 때 빛의 조사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감응함으로써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광 공정용 관광 재료인 거죠. 말이 어려운데 단순히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웹케미컬은 액체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 제조 공정에서 세정, 각, 현상, 박리 등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세정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중 웨이퍼나 기판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고요. 식각은 특정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과정. 현상은 포토리스그래피 공정에서 감광액을 도포한 다음에 패턴을 인쇄하기 위해 노광 후 노출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 박리는 웨이퍼 표면에 남아있는 광광액 등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모두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정들이고요. 이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고순도의 화학약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웹케미컬 그러니까 이제 뭔가 했더니 말 그대로 이제 액체 뭐 화학약품 쓰는 모든 공정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의 주력 사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산업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전자재료 매출액은 내부거래 재건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1.48조 원으로 총 매출액인 약 1.61조 원의 92%를 차지합니다. 이 중 해외 지역 매출은 약 4,978억 수준, 국내 지역 매출은 약 1.1조 원 수준으로 비중은 각각 34%, 66% 수준으로 국내 지역 매출 비중이 높아요. 차이가 좀 나네요. 동진 세미캠의 주요 거래처를 보면은 반도체로 유명한 삼성전자, BOE 테크놀로지 그룹,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이 중 삼성전자에 판매하는 금액이 약 6,200억 수준으로 총 매출액의 44%를 차지하고요. 중국 회사인 BOE에 대한 매출은 1,873억으로 총
매출액의 13.3%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제 하이닉스의 매출은 1223억으로 약 10.3%를 차지합니다. 또한 주요 지역 매출을 보면요. 원익 QNC와 좀 달리 중국 비중이 높은데요. 총 해외 지역 매출액이 약 5,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4,490억이 중국 지역 매출로 비중이 88%에 달합니다. 특이한 점은 국내 지역 전자재료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약 18%에 비해서 해외 지역의 전자재료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3.1% 수준으로 국내 지역과 큰 폭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동진 세미캠이 꽉 잡고 있어서 가격 결정에 좀 유리한 위치인 건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압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동진 세미캠의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 중국 지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요즘 이제 하이닉스와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발 매출액이 좀 감소할 위험이 이제 불안 요소고요.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품질이 유사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면 민족주의가 강한 중국 지역의 물량을 또 빼앗길 수 있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거래처의 다변화를 통한 적절한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제 원익 QNC의 매출을 보면 원익 QNC의 매출의 90%는 쿼츠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세라믹, 세정 부분이 있습니다. 쿼츠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죠? 이 쿼츠라는 것도 좀 생소하시죠? 네. 이 쿼츠는 이제 반도체용 석영 유리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산화, 확산, 식각, 이온 주입, 화학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를 이제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는 소모품을 말합니다. 반도체 재료의 산업 수요는 당연하게도 반도체 생산량에 비례하므로 반도체 산업 경기에 의존적입니다. 반면에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재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공정 기술이 진전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의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성장률은 반도체 산업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재료는 반도체 제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에 불과하지만 직접도나 수율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체가 원재료 구매에서를 쉽게 교체하기가 어려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익 QNC도 성장률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반도체 산업 지속되는 한 안정적인 산업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쿼츠 부분의 수출 내수 비중을 좀 살펴볼까요? 수출 내수 비중이 2대1 정도예요. 정확히는 24년 기준 약 65대 35 수준이고요. 수출 비중이 훨씬 높죠. 네, 맞네요. 원익 QNC의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입니다.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등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공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 해외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익 QNC는 2019년도에 미국의 모멘티브 쿼츠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외 생산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서 북미 시장의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또한 이제 일본의 코어스텍 인수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쿼츠 사업은 거래처의 변경이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은 회사의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북미 수출 비중이 매출액 대비 약 55%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제가 도래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해당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 것이며 또 이로 인해서 매출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이게 초반에 설명을 해주실 때 매출 총이익률은 원익 QNC가 약 3.6% 정도 높지만 그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동진 세미캠이 4.6% 정도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낮다?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의 경우에는 원익 QNC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더 높아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원익 QNC가 동진 세미캠보다 어떤 비용을 더 썼을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또 인건비군요. 동진 세미캠이 매출액 대비 판관비성 인건비 비중은 약 3.5% 수준인데 원익 QNC의 경우 약 9.8%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또 나고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여기 보니까. 24년도 기준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임직원 현황을 보면요. 동진 세미캠은 직원 수 1,420명에 평균 규모가 7,730만 원 수준, 원익 QNC는 1,182명에 평균 규모가 6,270만 원 수준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매출액은 1.6배 정도 높은데 인원수는 1.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액 대비 인원수로 해당
기업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판매 관리비로 분류되는 인건비는 영업, 물류, 회계 부서 등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부서의 인건비 항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해외 거래처에 대한 고객 관리를 해외 판매 에이전트를 두거나 해외 마케팅 팀을 통해 제품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익 Q&C는 조직 구조를 보면 해외 거래처 또한 자체 영업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의 차이가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인건비 차이가 매출 총이익률은 원익 Q&C가 높은데 영업이익률은 동진 세미캠이 더 높은 원인입니다. 단순 재무 수치로 보면 원익 Q&C의 인력 운영 방법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또한 그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더 커지게 되거나 해외 에이전트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되면 인건비가 해외 에이전트에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법이나 뭐 이런 방향성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두 회사의 판매 전략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동진 세미캠은 크게 이제 직판 영업과 해외 에이전트 및 해외 마케팅 팀을 통한 영업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판 영업은 당사 직원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로서 국내 전자재료 사업 부분의 영업팀 및 발포제 영업팀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매출액이 전체 제품 매출액의 약 70% 정도입니다. 직판 영업이잖아요. 제품 매출액 그 70%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해외 에이전트 및 해외 마케팅 팀을 통한 영업은 무엇인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동진 세미캠의 매출의 60%가량이 수출인데요. 네. 제한된 인원으로 전 세계 각국의 기업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각국의 기업 고객들에게 제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판매 에이전트를 두거나 해외 마케팅 팀을 통해서 제품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고요. 반도체 재료 부분의 해외 판매망 확보 및 수출을 위해서 대만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수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원익 Q&C의 경우 판매 조직을 대부분 내재화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단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저라면 원익 Q&C처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이게 동진 세미캠의 가동률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동진 세미캠의 생산 능력 산출 기준을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360일에 24시간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영업 시간을 일일 10시간으로 가정하고 영업 일수를 또 250일로 가정하고 풀로 가동했다고 했을 때도 이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약 29%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동진 세미캠의 경우 화학 용액을 제조하는 시설이라 아마 교대 근무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원익 Q&C는 생산 공정에 1인당 1일 평균 생산액이라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는 원익 Q&C의 완성품 제조 시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가야 최종 제품이 산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요. 두 회사의 생산 방식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총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경우 총 매출 대비 제조 및 연구개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 수준인데 비해서 원익 Q&C의 경우 약 18.5%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는 동진 세미캠의 경우 원익 Q&C에 비해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것만으로도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른 두 회사만의 특별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두 레거시 반도체 회사의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나요? 바로 생산 설비입니다. 원익 Q&C의 경우 해외 생산 설비가 국내보다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2019년도에 MOMQ 홀딩 컴퍼니를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동진 세미캠에 비해 2배 높은 이유도 미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급여가 높은 이유가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용 쿼츠 원재료 시장은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소수의 업체가 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 조달 특성상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수한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MOMQ 홀딩 컴퍼니를 인수한 원익 Q&C의 판단은 회사 확장에 크게 기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익 Q&C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해외 생산 설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동진 세미캠의 경우 적시 조달을 위해서 국내 및 중국에 생산 설비가 많습니다. 각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이제 뭐 생산 설비의 위치라든지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재고자산인데요. 동진 세미캠의 재고자산 내역을 한번 먼저 볼까요? 보면 상품, 제품, 제공품 재고자산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제공품은 현재 생산 중인 제품으로 곧 제품이 될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상품 및 제품의 보유량
보유량을 이 정도로 늘린다? 이건 25년도 매출액이 24년도에 비해서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는 실제로 제품 주문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고평가 충당금의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악성 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영업은 안정적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원익 QNC의 재고 역시 유동상 제품 제공품을 총합으로 보면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평가 충당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만들어놨지만 팔리지 않은 장기채화 재고가 증가하였거나 회사가 현재 보유한 재고 자산 중에 원가 이하로 판매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 보유 금액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영진이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보면은 이게 동진 세미캠은 재고평가 충당금이 전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익 QNC는 반대로 재고평가 충당금이 전기에 비해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익 QNC가 악성 재고라고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가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보유재고 대비 평가 충당금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이 약 7.3%, 원익 QNC가 약 7.9%로 대동 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슷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의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회사 모두 49.4%, 62.9%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원익 QNC의 유동 비율은 101%로 약간 위험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이 100%라는 의미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싹 다 팔았을 때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를 전부 다 상환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비율이 200%가 넘으면 매우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01%는 약간 위험한 수치입니다. 24년도 기준 원익 QNC가 상환한 이자가 약 370억 수준입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326억 수준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회사의 영업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위험할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불경기로 접어들었을 때 체력이 좀 약한 정도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전 공정 기업의 이제 두 축이죠.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향후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두 회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면 두 회사 모두 잘 나가고 반도체 산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AI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망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뭐 음식과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오늘 파헤쳐본 두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위험은 좀 적지만 적정한 이유는 보장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안전제일주의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을 끌만한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잘 돼서 주문량이 많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두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TSMC 등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량을 좀 늘려서 국내 반도체 회사가 매출이 흔들려도 이 두 회사의 매출은 흔들리지 않도록 거래선을 구축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좀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